네, 지난 시간에 과세, 비과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과세, 비과세 내역을 여러분들이 특히 과세 제외나 비과세 내역을 쭉 보시다 보니까 강영구 팀장 거를 살펴보려다가 제가 그걸 살펴보지 못했어요. 이거 살펴보고 일용근로자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강정구 씨 거 보면 기본급 요거 과세 대상이었던가요? 네, 세법에서 과세 제외나 비과세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은 전액 과세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과세가 되겠고요. 전기상여 과세, 식대 비과세 있었던가요? 네, 10만 원까지 비과세 있었습니다. 비과세 되겠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어땠던가요? 네, 20만 원까지 비과세였는데 30만 원이니까 전액과세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월 20만 원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월 10만 원까지만 과세다. 네, 두 번째가 맞습니다. 자가운전 보조비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될 수 있고요. 120만 원이 과세가 되겠습니다. 성과 인센티브 비과세라는 것은 세법에 없었어요. OT 수당,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있었던가요? 있었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들만 해당된다 그랬는데 연간 240까지 아쉽게도 강영구 팀장은 사무직이에요. 비과세가 될 수가 없죠. 전액 과세.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비과세란 건 없습니다. 과세해야 되겠죠. 육아보조비는 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회사가 이렇게 혜택을 주면 국가에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한 달에 10만 원까지 연간 120만 원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랬죠. 비과세. 명절 수당 비과세. 요거는 인정상 비과세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세법에 인정이란 건 없어요. 과세입니다. 명절 수당 비과세란 건 없기 때문에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명절에 사과 세트 받아도 과세일까요? 설마 그건 비과세겠지 하신 분들 과세입니다. 그래서 급여 담당자분들은 명절에 사과 세트를 시가로 환산해서 전부 다 과세를 잡아서 열심히 세금을 매기고 있죠. 직책수당 같은 경우 직책수당 비과세란 건 없으니까 과세. 국외근무 수당은 월 1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비과세 됐겠죠. 의료비 보조금이나 휴대폰 보조금 같은 경우 세법상 비과세 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과세를 해야 됩니다. 아쉽게도. 결혼축의금은 어때요? 네, 요거는 과세 제외한다라고 했었죠? 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배운 게 뭐였죠? 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일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였어요. 일반 근로소득은 상기에 보면 매달 간이세액을 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했다가 퇴직할 때 또는 연말정산할 때 다시 세금을 재정산하게 되는데 재정산해서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추징해서 다시 납부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일용근로소득은 그렇게 1단계, 2단계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1단계에서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단순하게 끝내는 일용근로자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바로 여기에서 보시면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 여기 밑줄 그어놓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 사람. 그래서 그 급여 계산의 베이스가 일수, 시간, 성과에 따라 계산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여기 AND 조건으로 묶어놓습니다. AND. 시간 이렇게 급여 계산 단계가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동일한 고용주한테 3개월, 건설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한마디로 3개월 미만 또는 1년 미만 고용되어 있는 자, 이런 사람을 말하게 되겠죠. 그러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조건, 근무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간이세액표 일반 근로자로서 세금을 떼게 되겠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3개월 못 채우고 나갔어. 그 사람도 처음부터 일반 근로자겠죠. 여기서 이런 근로자는 어때요? 처음부터 1일 단위로 입사한 사람. 오늘 내일 일할지 말지는 내일 다시 결정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네, 기억해 놓습니다. 이때 일반 근로자에 해당되면 세금을 어떻게 띈다는 거냐?
1단계에서 끝내버린다고 했는데 만약에 1당이 15만 원이다. 와, 1당 15만 원이면 장난 아니네요. 그런데 15만 원이면 어떻게 세금을 떼느냐? 1일 단위의 세금을 먼저 계산합니다. 1일 단위의 세금 어떻게 할까요? 하루에 15만 원. 세법에서는 1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10만 원 빼죠. 그러면 나머지 5만 원 남죠. 5만 원에 6%를 곱합니다. 6, 5, 30. 그러면 3천 원이 되겠죠. 3천 원에서 55%를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것으로 빼줍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45%가 1350원이 바로 징수할 세금이 되겠죠. 그것이 하루치니까 5일 치면 6750원, 지방소득세 670원 두 개 합쳐서 이제 세금을 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알바하면 세금 안 떼게 되는 경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알바비가 설마 15만 원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알바비가 예를 들어 5만 원이다. 그렇다면 10만 원 빼면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뗄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용근로자 간단하죠? 이렇게 떼서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매달 세금을 낼 거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다가 기재해서 회사가 세금을 내게 되겠고, 그리고 분기별로 누구한테 이렇게 15만 원씩을 줬는지 회사는 또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돈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주민번호와 이름과 지급받은 금액과 세금 계산 내역이 전부 다 국세청에 보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봤다면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관한 거라서 퇴직소득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인사 담당자가 되신다면 퇴직소득이 엄청나게 많은 범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실무자가 됐을 때에 아마도 저의 퇴직정산 실무라는 강의를 또 들으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 강의 또 들으러 오고 그러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은데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한다 해서 가장 많은 것은 1번에 해당됩니다. 1번 별표 쳐놓습니다.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 쉽게 말하면 근로자 퇴직할 때 받는 돈,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퇴직소득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계좌에 입금해 주는 게 아니라 연금에다 집어넣고 그 보험회사나 은행이 주는 그러한 방식, 혹은 관련 국민연금에서 일시금을 주질 않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연금에 일시금을 받게 되면 연금으로 받지 않고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퇴직금이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1번 정도를 기억해 놓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아요? 직장 다니시게 되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게 될까?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법적으로 퇴직금은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규정한 게 있는데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의 평균임금, 한 달치 임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10년을 근무했는데 마지막 퇴직할 때 한 달치 임금이 300만 원이었다. 그렇다면 300만 원 곱하기 10년, 그러면 3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최소한 이거 이상은 줘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좋아. 그러면 그 3천만 원을 받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 보니까 퇴직소득세는 굉장히 복잡하게 산정하도록 돼 있어요. 단순하게 3천만 원의 몇 프로 이런 게 아니에요. 퇴직급여를 3천만 원을 받게 되면 그 중에 비과세되는 건 없는지 따져보게 되고, 그래서 근데 실무상 비과세 퇴직급여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사망한 자의 퇴직금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빼고 나면 그대로 3천만 원이 퇴직소득이 되겠죠. 그러면 그 퇴직소득에서 퇴직소득 공제란 걸 빼게 되는데 정률공제 40%, 3천에 40%니까 상당히 많이 빼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근속연수 공제라는 것도 빼게 되고, 그래서 과세 표준이 되게 되겠죠. 이제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을 다시 2012년 이전 근속연수와 2013년 이후 근속연수로 안분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각각 나누어서 이 근속연수대로 과세 표준을 쪼개게 됩니다. 근속연수의 비율대로.
그랬다가 과세표준을 쪼개서 그것을 다시 연평균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계산하게 돼요. 어떻게 계산하죠? 요 과세표준들을 요 위에 근속연수로 나눠버리면 돼. 그러면 그게 연평균 과세표준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환산 과세표준이라는 것으로 5배수를 하게 되는데 2013년 이후 것은 5배수를 곱해버리고 2012년 이전 것은 그대로 그냥 1배수만 곱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기본세율을 곱해서 환산 산출세액이라는 걸 계산하게 되고 다시 연평균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도록 되는데 연평균 산출세액은 얘를 5를 곱했기 때문에 얘는 이 금액에 5로 그냥 나눠져 버리죠. 그렇게 해서 산출세액이라는 걸 계산하게 되고 연중에 혹시 기납부한 게 있다면 기납부세액을 빼서 결국 신고대상 세액이라는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복잡하죠?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더 복잡하죠? 실제 계산해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세금이 계산된 것을 당장 내지 않고 싶다라는 분들은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계좌가 있어요. 은행권에 가면 거기에다가 자기 퇴직금을 입금을 해버리면 바로 그만큼 입금 비율만큼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이연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연퇴직소득세가 돼버려서 여기서 계산돼 봐야 여기서 입금한 만큼은 빼서 나머지를 회사는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 원천징수는 다소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아래에는 제가 아까도 이미 설명드렸던 퇴직소득이라든가 퇴직소득 공제가 나오는데 정률공제는 40% 정도에 해당된다 그랬고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공제액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게 되죠. 만약에 10년 근속연수다 그렇다면 10년 이하 구간에 해당되니까 150만 원 더하기 50만 원 곱하기 나머지 5년 5, 25 합치면 400만 원이 근속연수 공제가 되겠군요. 퇴직소득 과세 표준은 아까 보셨듯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우리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기본세율 네, 이렇게 복잡한 세율이 전개가 됩니다.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그 다음에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5% 이렇게 나오는데 가산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4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구간에 해당되니까 72만 원 더하기 4000만 원 마이너스 1200, 즉 1200 초과 구간에 15%두 개 합친 걸 말한 걸 가산법이라고 하는데 간편법은 40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4000만 원에 15%를 곱해서 108만 원을 빼버리면 얘랑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산법과 간편법은 같은 값이 나오도록 설계해 놓은 거고 실무상으로는 간편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요거 세율표 어느 정도는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숙지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몇 번 연습하시다 보면 금방 외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5배수 환산규정 뭐 이런 것들 나왔는데 그냥 아까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기타 몇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은 원천징수 의무자, 즉 퇴직소득세는 누가 징수하느냐? 그것은 당연히 지급하는 회사가 징수하겠죠. 그러나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퇴직연금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는 걸로 나눠지는데 퇴직연금은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입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건 은행이나 보험사이지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세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행하고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DC연금사업자, 즉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그 세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1억이라면 그 은행에서 그 회사가 그 1억을 여러 가지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품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가격이 상품 투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근로자는 확정된 급여 1억을 받게 되는 형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퇴직할 때까지 회사가 끝까지 책임져줘야 된다는 개념에서 바로 회사가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은 회사는 확정기여, 즉 은행에다가 기여금을 1억을 불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로자가 자기 계좌를 가지고 주식 투자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깡통됐다. 그러면 근로자 책임이에요. 따라서 회사는 입금할 때 끝이고 나중에 DC 연금사업자인 은행이나 보험사가 바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겠죠. 원천징수 시기는 당연히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원천징수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IRP, 즉 과세이연 계좌가 있다고 그랬는데 개인형 퇴직연금이죠. 개인형 퇴직연금에 불입하면 세금을 이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지급하거나 그때 60일 이내에 개인연금 계좌에 입금을 해도 바로 과세이연이 됩니다. 자, 이렇게만 끝내면 저게 조금 안 와닿죠? 퇴직소득세 계산이 딱 안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퇴직소득세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2002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13년 9월 말에 퇴직하시는 한 분이 계신데 퇴직급여가 1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비과세를 빼서 나머지가 퇴직소득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퇴직소득 공제를 빼게 되는데 어떻게 4,560만 원이 나왔을까요? 네, 여기서 보시면 바로 40%, 1억의 40%가 4천만 원이 되겠고요. 근속 연수를 보니까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러면 토탈 11년 하고 9개월 정도가 나오나요? 네, 그렇네요. 11년 9개월 정도가 나오니까 세법에서는 1년 미만은 1년으로 봐줍니다. 따라서 12년이 되는데 12년이면 바로 근속연수 공제가 얼마가 나오죠? 56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560만 원 어떻게 나왔을까? 봐볼까요? 12년이면 150만 원 더하기 여기에 해당되군요. 400만 원 더하기 80만 원 곱하기 2년 그러면 8, 26, 560만 원이 되네요. 맞네요. 그래서 12년이면 560만 원에서 4,560만 원을 퇴직소득 공제를 빼고 과세 표준이 그래서 5,440만 원이 나오게 되고 요거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준다 그랬죠? 어떻게? 2012년 이전과 2013년 이후로 2012년 이전은 2002년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 정확하게 11년이 되겠고 나머지는 1년 정도가 되겠군요. 그래서 12년이 되죠. 네, 그래서 12년에서 이렇게 11년을 빼면 1년이 된다. 이렇게 보통은 계산을 합니다. 이때에 54400000을 11대 1로 나눠주면 바로 12분의 11, 12분의 1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합계는 당연히 54400이 돼야 되겠죠. 요거를 어떻게 해요? 연평균 과세 표준이라는 걸로 나눠줘야 되겠죠. 어떻게? 요거를 11년으로 나눠주면 450. 요거는 당연히 1년으로 나누니까 그대로 450. 신기하게 값이 같죠? 네, 당연히 같게 되겠죠. 요렇게 요 비율로 그대로 나눴다가 요거를 다시 나눈 거니까 당연히 연단위 금액은 같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5배를 느닷없이 곱해버립니다. 왜냐하면 2013년 이후의 퇴직금은 5배로 세금을 추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산출세액을 곱해보는데 232만 원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네, 2266만 6667원을 어느 표에 대비해 보냐면 네, 소득세 기본세율 칸에다 대비해 봐야 되겠죠? 요 구간에 해당되니까 간편법에 따르면 15%를 곱하고 108만 원을 뺀다. 한번 해볼까요? 15%를 곱하고 108만 원을 빼볼까요? 진짜 그게 나오나? 곱하기 15% 마이너스 108만 원. 네, 진짜 232만 원이 나왔군요. 그래서 15%를 곱하고 108만 원을 빼는 방식 어떻게 해서 그게 나왔는지 이해하시죠? 그런 다음에 연평균 산출세액을 구해야 되니까 요거는 어때요? 요거에 그대로 세율을 곱해버리면 요게 나오겠죠. 여기에는 어떻게 이게 나왔을까?
그렇죠? 1200만 원 이하 구간이니까 그냥 6%를 곱하고 빵원을 빼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4533333에 6%를 곱하면 이게 나오고, 요거는 그렇죠? 아까 요거를 이미 계산해 놨으니까 요거를 5로 나눠버리면 연평균 산출세액이 나올 거예요. 이거 5를 왜 나누죠? 아까 여기서 5를 곱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그대로 5를 나눠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연평균이니까 우리는 11년치 전체가 필요하죠. 여기다가 11을 곱해버립니다. 요게 나오고 요거에다가 1을 곱하면 요게 나오고 합치면 3456000이 나오게 되고 기납부한 게 없다면 그대로 신고 대상 세액이 되죠. 만약에 이 근로자가 1억 전체를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어버렸다면 전체가 다 이연퇴직소득세가 돼버리고 나머지 남은 금액은 없어서 징수할 세금은 없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반만 넣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만 넣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절반 정도만 우리가 이연이 될 거고 나머지는 추징을 하게 되니까 차감 원천징 소득세만 이 정도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0%가 더 들러붙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 구체적인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은 바로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어떤 사업 행위를 하고선 받는 소득이 되겠죠. 이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되게 일반적으로는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소득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혹은 의료 보건 용역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당연히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겠죠. 이때 원천징수 세율은 지급금액의 3%, 지방소득세까지 3.3% 정도가 되겠죠. 봉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가 되겠고요.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지만 여기에서 항상 헷갈리는 것이 실무상으로는 기타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타소득도 사업소득과 비스무리한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 반복적이 아니라 일시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내게 받는 소득이 기타소득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은 다소 좀 잡다구리한 소득들이 많죠. 대신에 전체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 20% 지방소득세까지 22%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을 원천징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금이나 포상금, 무슨 복권 당첨금, 계약금, 위약금, 혹은 사례금, 강연의 일시적 인적 용역대가, 그리고 원고료, 인세, 문해창작 수입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죠. 이때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지급증명이 없어도 8, 90% 정도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되게 일반적으로 80% 정도가 입증이 되는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항목들은 어느 정도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받는 금액의 80%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 자, 체크해 봅니다. 해당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상금 및 부상과 그 다음에 여기 밑줄 그룹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는 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만약에 100만 원을 상금으로 받았다면 80%인 80만 원을 필요경비로 빼주니까 나머지 20만 원에 대해서 바로 기타소득세를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원고료, 인세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대가 그리고 고용관계 없이 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다 일시우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기타 소득에 해당되면서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별표 쳐져 있는 거 하나 내려가서 볼까요?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받는 수당은 당연히 그 학교의 근로자로서 받는 거니까 근로소득이고 외부인이 학교에서 3개월 이상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고용관계를 맺고 하면 근로소득 그 다음에 직업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바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걸 말하고 기타 소득은 일시후발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기타 소득 과세 최저한이라는 거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필요경비를 뺀 후에 기타 소득 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례는 참조해 두시고요. 이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것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독립적이냐라는 것은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그래서 특히 계속 반복성에 주의를 두셔야 되는데 그때 계속 반복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세무서하고 납세 의무자인 회사는 굉장히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세무조사 나왔을 때. 그래서 그게 뭐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주의를 여기에서 보시면 기타소득 구분이 뭐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밝혀지게 되면 나중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되게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비거주자, 거주자 판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급 실무자가 되면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만 하는 게 아니라 비거주자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연말정산을 하게 되실 때에도 간혹 비거주자인 외국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한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만약에 그 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면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다가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되면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 납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표라는 것이 있어서 그 미국 사람의 여러 가지 인적사항을 여기다가 기재를 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 개라도 예가 나오게 되면 거주자에 해당이 되고 비거주자에 해당이 되려면 전체가 다 아니오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 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 아니죠. 아니었다고 치면 그 다음에 국내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느냐? 아니었다 칠게요. 그 회사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볼게요. 최근 2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365일 이상입니까? 아니라고 볼게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보죠.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미국인이 3년 근로할 걸 약정하고 왔다면 예에 해당되겠죠? 네, 거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공무원이니까 이런 거 물어볼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흔치 않죠.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다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비거주자이고 내국인이라고 해서 거주자에 해당한다? 네, 내국인, 외국인과 거주자, 비거주자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샘 해밀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서 나중에 연말정산 때 구분을 다시 해서 연말정산의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때 다시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참조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원천징수 실무 마지막 시간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첨부해드린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 성지섬유 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급여 100만원, 퇴직급여, 잡급, 강사료, 고문료, 지급수수료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의 금액을 어떤 소득자들에게 지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세금을 어느 정도 떼고 얼마나 입금을 해줄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소득의 종류를 하나하나 한 줄 한 줄을 한번 살펴볼까요? 소득의 종류, 급여 100만 원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소득의 종류 머리 한번 리마인드 해보죠.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종합소득 중에서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인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일반 직원이라면 일반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소득금액 그러면 이제 지급금액 전체가 여기서 과세 근로소득이다라고 본다면 세금은 얼마를 떼었을까요? 네, 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율을 적용했었죠? 그렇죠. 간이세액표라는 것을 적용했었어요. 간이세액표란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에는 급여, 오른쪽에는 공제대상 가족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인데 이 구간에 해당되겠죠. 여기가 100만 원, 이 구간이니까. 그러면 100만 원인데 어때요? 세금이 없죠. 그래서 100만 원 정도는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200만 원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200만 원에 독신 혼자다. 그러면 22,540원 정도가 되겠죠. 우리 그걸로 한번 가정해 볼까요? 22,540원이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세금이라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지급금액을 200만 원으로 높여보죠. 혼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22,540원이 되는데 지방소득세가 여기에 들러붙죠. 어떻게 돼요? 2254가 되겠죠. 네, 2,254원. 그러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2,2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인 지급액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뺀 나머지가 입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197만 5,210원보다는 훨씬 적게 입금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는 뭘 빼지 않았어요? 그렇죠. 4대 보험료가 있어요. 국민연금 띄고 건보 띄고 고용 띄고 이러면은 훨씬 적은 금액이 입금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세금만 띈다라고 가정해보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퇴직급여 100만 원을 만약에 지급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퇴직급여는 소득의 종류 중에 퇴직소득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렇죠. 퇴직소득에 해당하게 되고, 퇴직소득이 전액 다 과세소득이라고 한다면, 이때 소득세는 얼마나 떼게 될까요? 퇴직소득세는 몇 %였었죠? 네, 단일율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됐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의 퇴직소득세를 계산을 해봤더니 2만 원 정도 됐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치입니다. 네,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1,000원 이렇게 내고 차인 지급액은 이렇게 드래그 해버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퇴직소득세, 근로소득세 이러한 항목들을 이제 관련된 세금을 소득세는 어디에다 낸다? 어떤 서식에 작성해서 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그 서식에 작성해서 신고하고 납부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납부하면 되는 거고요. 지방소득세 어디다 납부해요? 소득세는 바로 세무서에 납부하고요. 지방소득세는 구청, 시군구청에다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잡급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100만 원을 주게 됐는데 이게 100만 원이 10일치 근로소득 즉 하루에 10만 원씩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어떤 소득에 해당되나요? 그렇죠?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인데 이거는 일용근로소득이 되겠죠. 일용근로소득 같은 경우 소득 금액이 이게 전체가 다 과세소득이라 할지라도 1일 단위 세금을 계산해서 11을 곱하라 그랬었죠? 1일 단위 세금 어떻게 계산했었죠? 일당 10만 원. 일당 10만 원에서 일당 얼마를 빼버려요? 맞아요. 10만 원씩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다가 6%를 곱해서 여기에다가 55% 정도를 뺐었었죠. 이렇게 해본들 얼마가 돼요? 빵원이 되겠죠? 여기에 곱하기 10일치를 해본들 빵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같이 빵원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5일치다. 그럼 하루에 20만 원씩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요게 20만 원이 되겠고, 그러면 세금이 좀 나오겠네요. 그렇죠. 5일치가 돼서 13,500원이 나오겠고, 요거의 10%가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일치 알바비가, 요렇게 해서 이제 국가에다가, 회사는 13,500원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지방소득세 1,350원은 구청에 납부하게 되고 이 알바생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의 주민번호와 이름과 소득 내역과 세금 징수 내역이 전부 다 국가에 제출이 되게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회사에 의해서 제출이 되게 되겠죠. 만약에 회사는 또 강사료를 일시후발적으로 와서 강의한 강사료를 준다. 어떤 소득이 될까요? 일시후발적으로 했다면 기타 소득이 되겠죠? 기타 소득.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 아니라 강사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맞아요. 이 100만 원에서 몇 프로를 뺀다? 그렇죠. 0.8%, 80%니까 0.8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0.8. 80%를 빼준다. 빼고 난 후에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만 원 정도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소득세 여기에 몇 프로? 그렇죠. 20%를 곱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10%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15만 6천 원을 이제 차인지 금액은 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에서 세금을 빼게 되겠죠. 이건 좀 달라지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95만 6천 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야, 나 이거 회사에서 한 4.4% 정도 뛰었더라? 라고 하면 대개는 기타 소득 중에서 필요경비가 80%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 비상임 고문이 있는데 그 비상임 고문에게 우리가 매달 100만 원씩을 입금하고 있다. 이거는 일시우발적으로 어떤 고문을 했다고 하긴 좀 그렇죠? 그렇다면 비상임 고문과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근로소득이 될 거고 그냥 독립적 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린 사업소득 계약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고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자체가 지급금액 자체가 소득금액이 되겠고 소득세는 얼마가 될까요? 사업소득세 몇 프로였더라? 네, 그렇죠. 요거에 3%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또 10%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급금액의 3.3%를 띄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업소득으로 띄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프리랜서에게 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줬는데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흔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죠. 바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역시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사업소득은 지급금액의 필요경비는 따로 없습니다. 그대로 3%가 되겠고 지방소득세 여기에 10%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원천징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는데 이게 1단계 원천징수라고 할 수 있고 2단계는 뭐였죠? 연말정산인데 이 중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소득은 뭐가 있었죠? 바로 근로소득이 있었죠. 퇴직소득은 연말정산이라는 게 없었고 일용근로소득도 없었고 기타나 사업소득도 연말정산 2단계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3단계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떤 거였죠? 그렇죠.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고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을 오버할 경우 종합소득 신고를 강제적으로 하고 그 이하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고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신고에 만약에 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근로와 사업이 동시에 있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되겠죠.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류과세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퇴직소득은 2개 이상의 퇴직소득이 있지 않고서는 그냥 단독으로 1단계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고, 이렇게 1단계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것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란 서식을 통해서 신고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양한 소득에 대해서 기재해서 맨 오른쪽에 납부세액이 쭉 나오면 그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라는 서식이 있어서 월별로 자세하게 기재한다라고 했었고, 원천징수 영수증은 이제 연말정산이나 혹은 중도정산, 퇴직자 중도정산을 할 때 세금을 또 정산하는 그러한 내역이 된다라고 했었고, 퇴직소득세 계산을 우리가 복잡하게 해봤었는데 그것을 서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게 이 서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4억의 퇴직금을 받을 때 어떻게 지금 서식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렇게 지금 쭉쭉 나와져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에 대해서 아주 깊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원천징수 실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